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출장 가는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집안의 카메라가 갑자기 꺼진 것을 발견하고는 저는 곧바로 표를 취소하고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굳게 닫힌 침실문 앞에서 벌벌 떨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옷장 틈새로 엿보인 진실은 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안내 방송이 차갑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출발 시간을 맞추려는 분주한 사람들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 며칠간의 긴 출장을 위한 비행기 표를 만지작거렸지만 마음은 조금도 다가올 여정에 가닿지 못했습니다. 무심코 스마트폰을 여러 집안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앱에 접속해 마지막으로 집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저 제 고양이 나비가 제가 남겨둔 사료를 잘 먹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바쁜 여정을 안심하고 떠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익숙한 것일 풍경이 아닌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앱을 껐다가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앱은 분명히 장치가 작동 중이라고 표시하고 있었지만 어떤 영상도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와 베란다를 향한 카메라, 두 대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무섭게 동시에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이 기이한 우연의 일치는 제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이름 모를 두려움이 살갗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즉시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남편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고는 아마 집수리를 하느라 실수로 렌즈를 가렸을 뿐이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은 제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앗아갔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면 당연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그가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문득 어젯밤 제가 짐을 챙길 때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떨어졌던 낯선 영수증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최고급 실크로 만든 침구 세트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제게 언급하거나 보여준 적 없는 사치품이었죠. 그때 저는 그저 그가 결혼 기념일을 위해 몰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깜짝 이벤트를 지켜주기 위해 조용히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었죠. 하지만 모든 사건을 연결해 보니 그 값비싼 침구 세트와 제가 집을 떠나자마자 동시에 꺼져버린 두 대의 카메라는 끔찍한 가설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다시 울려 퍼지며 마지막 남은 승객들에게 지체 없이 탑승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들떠있는 사람들의 행렬을 바라보다가 여전히 암흑뿐인 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와 인연을 함께 살아온 한 여자로서의 본능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이 비행기에 오른다면 돌아왔을 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불안감에 하얗게 질린 손등 위로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이내 탑승구로 향하는 사람들의 물결을 거슬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공사 서비스 카운터로 달려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표를 취소하고 짐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마치 불길이 심장을 태우는 듯한 조바심이 저를 덮쳤습니다. 1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불길한 예감이 그저 저의 지나친 의심이기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침묵과 카메라의 어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속을 마친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곧장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날개라도 달아서 순식간에 집에 도착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의심은 화재 경보 시스템에서 이상한 알림이 오면서 더욱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있었고 그 누군가는 치밀하고 잔인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쩌면 민준이 피곤해서 휴가를 내고 집에 와서 쉬고 있을 뿐이고 그저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왜 모든 보안 장치를 꺼야만 했을까요?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남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격리팀 김 대리님과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제가 민준 씨 회사 쪽으로 간식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사무실에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김 대리님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솔직함이 묻어나는 투로 들려왔습니다. 어머, 서연 씨. 민준 씨 오늘 아침에 서연 씨 병원 검진 때문에 급하게 하루 종일 연차냈다고 하던데요. 말씀 못 들으셨어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벼락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주변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핑계 삼아 회사까지 속이고 흔적도 남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의 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스마트폰을 차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벨 카메라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치만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배터리와 메모리를 사용하기에 범인이 미처 연결을 끊지 못하고 놓쳤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분에 녹화된 영상 속에는 가녀린 몸매에 하늘거리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저희 집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로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입가에 걸린 의기양양한 미소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깨에는 명품 핸드백이 걸려 있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아끼고 모아온 돈으로 산 것이겠죠. 그녀는 마치 이곳의 진짜 주인인 양, 조금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이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제 영혼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줌의 평정심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택시기사님께 더 빨리 가달라고 부탁한 뒤 아파트 정문이 아닌 뒤쪽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비원이나 로비의 안면 인식 시스템이 주인님의 귀가를 환영합니다 라는 알림을 민준의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기습이 필요했습니다. 저 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진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서 그 어떤 거짓 변명도 통하지 않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승리해봤자 고통만 남을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따뜻한 명절에 함께 장식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가방에서 예비용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최신 디지털 도어록에서 나는 알림음을 피하기 위해 지문 인식 대신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침실에서 나오는 민준을 보고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반바지 하나만 걸친 채 상의는 맨몸이었고 몸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그의 온화한 얼굴은 이제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서연아, 3일 뒤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의 눈빛은 극도로 공황에 빠져 있었고 힐끗힐끗 닫혀있는 침실 문 쪽을 쳐다보며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 더 무서웠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문을 막아서며 두려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 설명 좀 들어줘. 내가 자고 있었는데 방이 너무 지저분해. 들어오지 마.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어디선가 솟아난 힘에 죄를 지은 그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신성한 공간이어야 할 그 방에 들어섰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금빛이 도는 새로운 실크 침구 세트였습니다. 바로 어젯밤 영수증에서 봤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희미한 무드등 아래에서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우리가 이곳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제가 직접 골랐던 천장까지 닿는 큰 옷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옷장 문틈으로 살짝 삐져나온 꽃무늬 원피스 자락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절망적인 시선을 뒤로하고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온 젊은 인턴, 다은이 제 옷가지들 사이에서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없이 초라하고 수치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그것은 제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마음의 폭풍을 예고하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통이 눈물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다만 저기 서 있는 그 남자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실망감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옷장 틈새로 드러난 진실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영화 속 장면보다 더 잔혹해서 시간 감각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은을 보고 다시 민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라 믿음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고함도 어떤 저속한 몸싸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방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현장 전체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흔적이 남은 비싼 실크 침구 세트부터 핏기 하나 없이 질린 민준의 얼굴,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쓰는 젊은 내연녀의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까지 전부 말입니다. 민준은 그제야 충격에서 벗어난 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저 여자가, 다은이가 먼저 나를 유혹했어. 나는 그냥 순간적으로 참지 못했을 뿐이야. 그 말을 듣자 목구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한때 그토록 존경했던 남자가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비겁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과 몇 분 전까지 뜨거웠을 그 여자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공포가 지나간 뒤 이제는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창백한 가면 뒤에 숨겨진 도전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 입고 당장 여기서 나가. 그러지 않으면 이 영상을 네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회사 전체에 보낼 테니 네가 더 이상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다은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으며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방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제게 독이 가득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언니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민준 씨는 언니의 그 딱딱하고 원칙적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 지 오래예요. 나는 그냥 언니가 채워주지 못하는 걸 채워준 사람일 뿐이라고요. 그 말은 제 피 흘리는 심장에 칼을 한 번 더 긋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어찌나 거짓되고 값싸게 들리는지, 그는 업무 스트레스와 어떻게 유혹에 빠졌는지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기 위한 준비가 그토록 치밀하고 체계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순간적이라는 변명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침묵하자 더욱 기세등등해져 아마도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머릿속에 미리 준비해 두었을 전형적인 후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은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겠다는 것부터 월급과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전부 제게 넘겨 24시간 관리받겠다는 것까지 온갖 맹세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이미 가치를 모두 잃어버린 그 약속들을 마주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최고의 거짓말쟁이인 싸구려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평온한 질문 하나로 끊었습니다. 그럼 집 안에 있는 카메라 2대는? 내가 모르게 그녀를 여기로 들이려고 언제부터 플러그를 뽑아놓은 거야. 민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작은 디테일까지 그렇게 빨리 알아챌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내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시인했습니다. 네가 문을 나서자마자 뽑았어. 네가 이미 비행기에 탔을 테니 카메라를 확인할 리 없다고 생각해서. 그의 대답은 저를 실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더러운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초단위까지 계산된 배신. 그의 눈에 제 믿음은 제가 등 돌린 사이 배신 행위를 더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만드는 함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소파에 남기고 간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그가 태연히 전원 플러그를 뽑고 이 집을 비밀스러운 아지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은이 급하게 옷장에 두고 간 핸드백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지갑과 몇 장의 거래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넘겨보다가 경악했습니다. 민준이 우리가 새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공동 저축계좌의 돈을 사용해 제가 도어벨 카메라로 봤던 그 비싼 명품 가방을 다은에게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월급 한 푼 한 푼을 아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줄여가며 우리 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돈을 내연녀를 위해 썼던 것입니다. 감정적인 배신도 고통스러웠지만 믿음과 경제적 희생에 대한 배신은 저를 몇 배는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혐오감에 뒷걸음질 치며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듯 차갑고 거리감 있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너무 평온하고 건조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시 새로운 느낌을 찾아 나섰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항상 상황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자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더 이상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온화하고 성실한 민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값싼 사과 연극은 그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본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뿐이었고,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게 끝없이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거실로 내쫓고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홀로 어둠과 고독을 마주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옷장 문틈으로 삐져나왔던 그 꽃무늬 원피스 자락이 유령처럼 떠올라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고양이 나비를 품에 안았습니다. 나비의 온기만이 차갑고 낯설어진 이 집에서 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 하나하나 걸려있는 그림 하나하나가 우리가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터전을 잡던 초창기의 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 월세를 내고 이 도시에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꿈을 위해 라면 한 개를 나눠 먹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제 마음은 항상 희망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과 한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 그리던 집을 얻고 생활이 안정되자 민주는 그 모든 노력과 감정을 짓밟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힘들었던 날들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고통으로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이 저를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리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침대에서 배신이 일어났다면 그 어떤 용서도
여자에게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만약 제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저는 평생을 의심과 자책, 그리고 저 문 뒤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끝나지 않는 악몽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첫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기도 전에 저는 이상할 정도로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문틈으로 거실 쪽을 보니 민주는 여전히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사람처럼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작은 캐리어에 챙겨 넣고 이 순간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인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시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수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고 걱정과 재촉이 가득한 그녀의 말투에 저는 폭풍우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없는 피해자처럼 빈손으로 떠나지 않고 민준에게 첫 번째 교훈을 남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은행 앱을 열어 주카드 관리자 권한을 사용해 민준이 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던 모든 가족 카드를 임시 정지시켰습니다. 저는 그가 즉시 당혹감과 공경을 맛보길 원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생활비가 아내의 관대함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수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가 애써 버텨왔던 모든 강인함과 굳건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지수를 끌어안고 버려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쓰디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관용에 대한 상투적인 말을 하거나 진정하라고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저를 조용히 꽉 안아주며 제가 모든 울분을 그녀의 어깨에 쏟아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방 안에서 제 울음소리는 너무나 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믿음과 희생을 짓밟힌 한 여자의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잘했어. 아내의 침대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는 남자는 용서해줄 인간성조차 없는 거야.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든든한 친구의 도움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함께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침실에서 찍은 영상부터 민준의 자백 녹음까지. 지수는 배신자의 변덕으로 증거가 조작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여러 곳에 꼼꼼하게 저장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재산 목록 작성부터 법률 자문 탐색까지 가장 공정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단계들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수의 존재는 제가 절망과 방향 상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지순의 집에서 마음을 추스르려 애쓰고 있을 때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킨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안부를 물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질책과 강요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기분은 어떤지 전혀 묻지 않고 가부장적인 말투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민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남자들이 가끔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가고 카드까지 정지시키면 어떡하니. 그리고는 제 가슴을 원망으로 옥죄는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체면을 중시해왔어. 무슨 일이 있든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해야지. 일을 크게 벌여서 네 남편 앞길에 먹칠을 해서야 되겠니. 그 말을 듣자 마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희생이 시댁 식구들 눈에는 아들의 명성보다 하찮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여자는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아내가 살갑게 굴거나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탓도 일부 있다고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그 낡고 편견에 가득 찬 훈계는 제 마음의 상처에 칼을 한 번 더 긋는 것과 같았고 민준의 못된 버릇을 감싸고도는 그 가족의 뿌리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보게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 명예도 민준 씨의 앞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제 집에서 저를 배신한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단호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념에 따른 현명한 아내와 며느리의 의무와 관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가족 전체에 망신을 주는 것이며 제 개인적인 고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민준의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 결혼을 끝내겠다는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잘못을 감싸주는 것이 당연시되는 환경에서는 결코 이해나 공정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준이라는 독초가 심각하게 왜곡된 도덕관과 뿌리 깊은 남존여비, 사상으로 가득한 토양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분노로 떨렸지만 이전처럼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모든 통화를 듣고 저 대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금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었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짓된 껍데기를 지켜야 할지에 대한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완전히 없애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그곳에 머무른다면 저는 저를 가두려는 시댁 전체의 편견과 이기심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제 명예를 위해 살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행복을 조종하거나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이 어두운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수염도 깎지 않고 퀭한 눈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행동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달려들어 손을 잡고 낡아빠진 애원극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의 위험 있는 존재감에 그는 멈칫하며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저는 냉정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합의 이혼 서류 초안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둘 다 평화롭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도록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조항을 보자 비굴하게 애원하던 표정이 교활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습니다. 당신 이 집을 차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건 공동 재산이야. 당신이 날 빈손으로 내쫓으려 한다면 난 절대 이 서류에 서명 안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태블릿 PC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 녹음 파일 사본과 그가 다은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사용했던 공동자금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외도 증거를 가지고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민준 씨가 법적으로나 개인적인 평판면에서나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민준은 막다른 길에 몰린 듯 보였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준비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온순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자신을 이토록 물러설 곳 없는 궁지로 몰아넣을 만큼 날카롭고 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차분하지만 천근 같은 무게가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이 회사에서 망신당하도록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이렇게 교활하게 나온다면 나도 모든 걸 공개하는 걸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고 오직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죄로 가득 찬 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남이 끝날 때까지 민주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처음처럼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터덜터덜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찰나의 저속한 욕망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망가뜨린 자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게 다가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의는 항상 오른편에 서 있으니 선택하신 길을 꿋꿋이 가십시오. 저는 사무실을 나와 도시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유의 빛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대면은 제게 오직 강인함과 지혜만이 교활하고 배신적인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폭풍 같던 첫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일에서 작은 평온을 찾기 위해 다시 회사 생활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과응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법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으려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체가 파트너사 건물 로비에서 벌어진 떠들썩한 불륜 현장 급습 사건으로 술렁였습니다. 알고 보니 다은은 민준뿐만 아니라 다른 유부남 이사와도 몰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사의 아내는 권력 있고 성격이 불같은 여자였는데 그녀는 만천하에 다은의 가면을 벗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수치스럽게 망신을 당했고 그 사건에 대한 사진과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민준이 직접 관리하고 데려온 인턴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의 평판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영진은 민준의 도덕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특히 그가 업무상에서 내연녀를 감싸줬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벌이었습니다. 민준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한 남자라는 껍데기에 생긴 가장 큰 균열이었습니다. 민준은 회사의 행동 강령 및 직업윤리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잠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옛 동료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통쾌함은 전혀 없었고 우리가 한때 함께 쌓아 올렸던 가치들에 대한 안타까움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몰락은 그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기만의 길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교활한 여자와의 찰나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 그가 지금 치르고 있는 대가는 앞으로 닥칠 비극의 시작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한편 저는 소문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프로젝트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최고의 복수는 과거의 쓰레기가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 화려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은과 민준의 사건은 배신을 꿈꾸는 자들에게 어떤 비밀도 결국에는 빛 아래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고 이번에는 가장 잔인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민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정의와 선함이 결국에는 보상받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제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직무 정지 소식은 민준의 하늘을 찌를 듯한 자존심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은 제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지수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비참하고 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그는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이전의 애원은 온데간데 없고 이기적인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만족해? 당신의 그 날카롭고 잔인함 때문에 내 경력이 전부 끝장났어. 당신이 내 살기를 막아버렸다고. 저는 통제력을 잃은 그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2년 동안 함께 갖고 왔던 공동의 집에 대해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선언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나는 저 집 가치의 절반은 받아야겠어. 날 빈손으로 내쫓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집값의 7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이었고 매달 은행 대출금을 갚아나간 주된 수입원은 바로 제 월급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아주 작은 부분만을 기여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의 피땀 위에 공평하게 절반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탐욕은 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고 저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아파트 마당에 서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패배자의 교활함은 참으로 경멸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의 비겁한 본성을 전부 벗겨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손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재산과 지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 혼란스러운 소리들을 막기 위해 창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제 것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준의 협박 한마디 한마디는 제 아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만이 유일하고 가장 올바른 해방구라는 것을. 그때 지수가 옆에 서서 걱정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경비실에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광기도 곧 지나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그저 오랫동안 유지해온 화려한 껍데기가 자신의 발밑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깨닫고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심리가 애원에서 협박으로 바뀐 것은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는 자의 내면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욕적인 말들에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상이몽을 꾸던 자의 진짜 얼굴을 일찍 알아차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길고 험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철석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전쟁이 가장 치열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뜻밖에도 제 사무실로 직접 배달된 익명의 편지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갈색 편지 봉투 안에는 민준이 몇 년 전 직장에서 저질렀던 재무비리 행위에 대한 복사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애써 덮어두었던 과거의 어두운 흔적들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노골적인 숫자와 증거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잤던 남자의 복잡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알고 보니 거짓말은 민준의 피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제가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이 편지들의 출처를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점차 흔적을 추적했고 제 남편의 과거에 대한 또 다른 가슴 아픈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들 뒤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민준에게 사랑과 돈을 모두 사기당했던 한 불쌍한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복수를 계획해왔고 민준이 가장 허점을 보일 때를 기다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민준의 외도를 현장에서 잡은 사건이 그가 몇 년 전부터 스스로 뿌려온 비극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이 우연한 탐문은 제게 인생의 냉혹한 법칙 하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과거의 잘못은 항상 우리를 다시 찾아올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민주는 거짓 위에 자신의 경력과 삶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막을 수 없는 도미노 효과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날카로운 무기였지만 저는 협박범이 되거나 비열한 수법으로 승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최후의 보루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진실을 마주하고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 심리는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모습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한 차들의 행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생이 마치 제가 주인공인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진 한 편의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익명의 제보자 역시 아마 어딘가 어두운 구석에서 원한에 찬 만족감으로 민준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정보들이 제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해준 것에 대해 조용히 감사했지만 동시에 민준의 과거 희생자였던 여성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조사는 제 정신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하면서도 제가 본래 가진 선량함을 잃지 않게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해서 저 스스로가 저 바깥의 거짓말쟁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 저는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인 집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가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주로 제 개인 재산이었고 기여도가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법원이 공정하게 분할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즉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기억과 증거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의 낡은 집에 도착하자 짙게 우려낸 녹차 옆에 앉아 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늙은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한마디의 질책도 없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낡고 빛바랜 서류 뭉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날 부모님께서 시골에 남겨두셨던 땅을 팔아 그 돈 전부를 제가 서울에 집을 사는데 보태주셨을 때 작성했던 자필 확인서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외동딸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평생의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빛바랜 잉크 자국 위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배신자의 악랄함과 대조되는 선량함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매달 제 월급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고 민준의 돈은 오직 개인적인 소비에만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수집했습니다. 차가운 숫자들은 이제 전 남편의 끝없는 탐욕 앞에서 저를 지켜주는 강철 같은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고향의 청빈한 가난함과 도시의 화려한 거짓됨의 대비는 제게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모아 자식이 안정된 거처를 갖길 바라셨는데 민주는 바로 그곳을 외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철 같은 결심을 하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서 민준의 입지를 매우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 뭉치를 검토한 후 이것들이 법원을 설득할 가장 확실한 근거라며 믿음직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족과 재정의 투명성이야말로 여성이 조종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라는 것을. 저는 순종적인 아내에서 법을 이용해 정의를 되찾을 줄 아는 날카로운 여성으로 변해가는 제 안의 강력한 심리적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는 민준의 계략은 이제 뚫을 수 없는 증거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협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실과 정의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헌신과 자존감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걸음은 철저히 계산되었습니다. 배신자가 탐욕은 결국 수치스러운 빈손이라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간의 법적 줄다리기 끝에 민주는 이성이나 협박으로는 더 이상 저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심리적 수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어떤 여성의 강인함도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이었죠. 어느 늦은 밤, 저는 민준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 공동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너무나 막막한 나머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원망은 잠시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럽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그 공동 아파트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비극적인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다른 몇몇 친구들과 함께 와인을 음미하며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고 방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나자 민주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여자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결국 마음이 약해서 조종하기 쉽다고. 그 말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게 남아있던 그 남자에 대한 마지막 한 줌의 존중과 걱정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장난감으로 아내의 감정을 조종하고 시험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완전히 썩어버린 인격에 대한 혐오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거나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은 재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서투른 연극은 제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생명조차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어떤 구원의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저는 또다시 부적절한 곳에 친절을 베풀 뻔했던, 거짓말쟁이의 심리적 함정에 또 빠질 뻔했던 제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한때의 남편이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존중은 제 안에서 공식적으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는 참으로 공평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장난으로 삼는 순간 그들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권리마저 잃게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이제 그의 어떤 계략도 제 영혼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는 더 이상 값싼 연극을 위한 자리가 없을 것이며 그 주인공은 고독과 수치 속에서 홀로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이혼 이야기는 더 이상 두 사람만의 작은 비밀이 아니라 이웃과 지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겉보기에는 분주하지만 사람들의 입방아는 칼날만큼이나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멀리서 판단할 때는 더욱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제 면전에서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성격이 너무 날카롭고 일만 하니 남편이 질려서 다른 사람 찾아간 거겠지. 그런 말들은 제 자존심에 밝히는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남자의 잘못된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 모든 죄를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저는 소문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서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때때로 몹시 지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차 그 혼란스러운 소리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혀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계속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산다면 저는 이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의 낡은 편견 속에서 영원히 장기말이 될 뿐일 겁니다. 그곳에 앉아 고통스러워하거나 해명하려 애쓰는 대신 저는 회사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경력에서의 성공이야말로 모든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배신당한 여자는 패배자가 아니라 더 강하게 부활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까지. 바쁜 삶 속의 작은 쉼표들은 제게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모습을 꿰뚫어 보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짓밟기 위해 쉽게 편을 들었습니다. 이웃들의 고상한 겉모습과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악의의 대비는 저로 하여금 지수와 같은 진정한 친구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했습니다. 저는 여론의 압박은 주관이 없는 사람들만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솟아오르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발걸음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과 동료들의 인정은 제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늘 뒤에
숨은 소심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독립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늦은 밤 야근을 하며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볼 때 저는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치 없는 사람들을 걸러낼 기회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편견이 존재할 것임을 알지만 주체적인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 삶의 진정한 빛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혼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민준의 비리 행위를 고발하는 익명의 편지를 보낸 그 미스터리한 남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의 조용한 분위기는 마치 곧 펼쳐질 이야기처럼 무거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몇 년 전 민준에게 사랑과 돈을 모두 사기당해 결코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민준이 과거 파트너사와 결탁하여 계약 금액을 부풀려 전 회사에서 수억 원을 횡령했음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들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노골적인 증거들을 보며 제가 한때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남자의 깊은 교활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남자는 원망과 공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 거짓말쟁이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교환했고 저는 이것이 재산분할 문제로 지지부진하게 구는 민준을 끝장낼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료들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비열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더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들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여 민준이 진실을 마주하고 제게 유리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과거의 모든 악행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가 그 자네들을 치워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이고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제가 그의 앞에서 재무비리 자료들을 꺼내놓자 민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창백함으로 변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천근 같은 무게가 실린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빈손으로 떠나는데 동의한다면 나는 당신이 살아갈 길은 남겨두기 위해 이 일들을 비밀로 해줄게요. 민주는 저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는 한때 온순했던 아내가 자신의 치명적인 비밀을 쥐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배후의 인물이 드러나고 강철 같은 증거들이 제시되자 그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완전히 꺾였습니다. 저는 이때 막다른 상황에서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조종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그곳에 앉아 떨며 집이나 저축을 차지하려던 모든 계략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비참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의가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점차 실현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을 뿐입니다. 재무비리 증거를 처리하는 것은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배신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염치 없는 자들을 상대할 때는 선량함의 지혜와 강인함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준이 비리 증거로 막다른 길에 몰려있는 동안 젊은 내연녀, 다은 역시 인과응보의 쓴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수치스러운 불륜 현장 급습 사건 이후 그녀는 공식적으로 해고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값싼 가십거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는 의절을 선언했고 그녀는 집도 직업도 곁에 아무도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느 날 밤 다은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현장에서 발각되었던 그날의 도전적이거나 오만한 기색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온갖 약속을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곧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눈이 멀어 그 길로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그 변명을 들으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행복을 얻으려는 젊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순진함이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그녀에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날 이긴 게 아니야. 당신은 그저 내가 버린 쓰레기를 주었을 뿐이라고. 그 말에 전화기 저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다은도 자신이 숭배했던 남자가 그저 거짓말쟁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헛된 약속 하나를 위해 자신의 미래와 명예, 그리고 경력까지 모두 맞바꾼 것입니다. 그녀의 뒤늦은 후회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오히려 부정한 관계의 본질에 대해 더욱 명확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은은 사건이 터진 후 민준이 자신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용서를 빌기 위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떠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준의 교활함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내연녀 모두를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장기말로 여겼을 뿐입니다. 저는 이 전화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준을 떠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은은 이제 고독과 궁핍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윤리를 짓밟은 것에 대한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저는 이 더러운 사랑 게임에서 민준과 다은 모두 비참한 패배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선량함을 선택한 저만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인생의 어두운 한 장이 완전히 닫힌 듯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다은의 고백은 민준이 두 여자를 향해 쳐놓았던 조종의 덫을 더 명확히 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 좋게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은의 후회는 아마 진심일지 모르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는 더 강해진 새로운 여성이 보였습니다. 제 삶은 그 배신자들의 그림자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독립적인 힘으로 인생의 가장 빛나는 페이지들을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마침내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 하늘은 잿빛이었고 무거운 구름띠가 마치 도시 전체에 숨을 짓누르는 듯 흘러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맨손과 불타는 믿음 하나로 시작했던 초창기에 자주 데이트했던 작은 골목에 숨겨진 낡은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민주는 퀭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이미 준비된 이혼 서류 위에 놓인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공간에는 침묵이 흘렀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부부라는 이름의 마지막 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듯 똑딱거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쉬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날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있어? 아니면 그냥 당신의 완벽한 인생 계획의 일부로만 생각했던 거야? 그 질문을 듣자 제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을 스스로 망가뜨린 그 남자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차분하지만 수많은 사연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10년 전의 민준이야. 그 시절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도 기꺼이 내게 양보하던 그 온화한 남자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아내의 침대에까지 배신을 끌어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속인 비겁한 남자일 뿐이야. 제 대답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버팀목을 찾으려는 듯 펜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재무비리 증거들로부터 오는 압박감 속에서 민주는 마지막 남은 약간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자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하나하나가 마치 공간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가 제 쪽으로 밀리는 순간
저는 등줄기를 따라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끝이었습니다. 10년의 청춘, 10년의 정. 이제는 무심한 종이 한 장 위에 운명적인 서명 하나로 압축되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챙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민주는 그곳에 자신의 삶의 폐허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가랑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의 차가움이 제 마음속 살갗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에는 여전히 소름 끼칠 정도로 텅 빈 공간이 남아 있었지만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이혼은 승리가 아니었지만 존중받고 제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살 권리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옛날의 사랑의 맹세는 이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오직 인간성과 배신에 대한 값비싼 교훈만이 적나라하게 남았습니다. 법원의 이혼 결정문을 손에 들고 저는 법원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인생의 한 장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처음 든 감정은 승리의 기쁨이나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둘러싼 거대하고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던 고뇌의 밤들과 배신자와의 숨막히는 대결 속에서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이혼 결정은 해방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괴사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인쇄된 제 이름과 민준의 이름을 내려다보며 법적인 모든 연결고리가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부부의 달콤하고 씁쓸한 추억이 가득 담긴 곳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바닥에 남은 낡은 가구들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남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흉터 같았습니다. 다은의 짙은 여성 향수 냄새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하여 구역질이 나고 과거에 속한 모든 것을 문 밖으로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소유한다고 해서 보금자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믿음의 폐허 위에서 제 손으로 그것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벽의 모든 구석, 모든 창틀이 제게 고통스러운 실패를 상기시키는 듯 했지만 동시에 저의 강인함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며칠 전 자신의 개인 물품을 모두 가져갔고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공간을 남겼습니다. 오직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고양이 나비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 그 규칙적인 심장박동이 마지막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집은 새로운 생기를 얻을 것이라고. 더 이상 기만과 비열한 계략의 숨결은 없을 것이라고. 법적 싸움은 끝났습니다. 저는 제 재산과 명예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심리적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제 자신을 마주하고 과거의 어리석음을 꿰뚫어보고 가장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울 기회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황혼의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한때 민준의 물건이 놓여있던 빈 공간들을 비추었습니다. 내일 저는 기억을 정화하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배신자의 모든 잔해를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혼은 값비싼 대가였지만 저는 그 대가가 제 영혼의 자유와 평온을 되찾기 위해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독신이 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집안의 기억을 전면적으로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문 청소팀을 고용해 배신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구석구석, 타일 틈새, 하나까지 깨끗하게 닦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불, 베개, 매트리스, 특히 민준이 내연녀를 위해 샀던 그 화려한 실크 침구 세트는 모두 큰 검은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깨끗하게 청소되고 새로운 페인트 냄새가 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저는 길고 폭풍 같았던 날들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푸른색 벽을 올려다보며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던 그 사건들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생활 공간을 정돈한 후 저는 회사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모든 정신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일이야말로 제 영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유제였습니다. 저의 끊임없는 노력은 마침내 눈부신 성공으로 보답받았습니다. 프로젝트는 기대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경영진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위관리직으로 승진했고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액수의 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경력에서의 성공이 가져다준 기쁨은 제게 강렬한 자신감을 안겨주었고 여성의 가치는 온전한 결혼 생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재정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변고 앞에서 저를 굳건히 서게 해주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너스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서 과거 저를 위해 졌던 빚을 갚아드리도록 고향에 큰 금액을 보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혼 전쟁 속에서 힘들어할 때의 아버지의 거친 손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떠올리자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작은 차 한 대를 사주었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의 강인함에 대한 격려의 선물이었습니다. 운전대 뒤에 앉아 저는 제가 진정으로 제 인생 여정의 주인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안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독립이라는 선물은 어떤 맹세보다도 값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두 발과 머리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걸었을 때 기쁨과 자랑스러움에 떨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사람은 버리면 되는 거다. 네가 직접 번 돈이 진짜 내 돈이지.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어머니의 소박한 말씀은 제 마음속에 남은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는 약이었습니다. 제 가치는 부부라는 명분이 아니라 선량함과 노력으로 쌓아 올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잠재된 능력을 깨닫게 해준 그 사건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가치 없는 한 남자의 그늘 아래 가려져 있던 능력을 말입니다.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제가 자유와 자존감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준 만능 열쇠였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거나 등 뒤에서 몰래 돈을 빼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번 돈 한 푼 한 푼에는 땀과 눈물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들은 또한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신의 뜻대로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고 결코 불공정함 앞에서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성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배신이 제 인생의 화려한 교향곡을 막을 수 없는 낮은 음표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제가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민준의 쉬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쁜 숨과 머뭇거리는 말투는 그가 곤경에 처해 있고 제게 어떤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제 마음은 순간 철렁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한때 가족이었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의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떠나던 날 그분의 비호와 가혹했던 말들에 대한 기억이 결코 메울 수 없는 균열을 상기시키며 떠올랐습니다. 저는 통화가 끝난 후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옛 정과 지나간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분도 그분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아껴주셨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의 거짓말 편에 서서 제 고통을 짓밟은 사람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써 배워온 내려놓음이라는 교훈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제가 애써 봉합해온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맹목적인 동정심에 이끌려 이미 끝난 유해한 관계의 수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맑은 정신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직접 병문안을 가거나 민준에게 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격상 그 돈을 불투명한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공동의 친구를 통해 예정을 생각해서 꽃바구니와 약간의 위로금을 전달했고 그 후 민준의 번호를 영원히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행동은 제가 무정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풍파를 겪은 후 제 평화로운 경계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분을 미워하지도 민준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나 책임면에서 어떤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완전한 내려놓음은 제게 이상할 정도로 가벼운 느낌을 가져다 주었고 과거의 마지막 족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인과응보는 참으로 공평합니다. 각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스스로 마주해야 하며 저는 그들을 대신해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민주는 이제 과거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어려움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배신에 대한 대가입니다. 저는 불이 켜지기 시작한 도시의 거리를 내다보며 제 양심에 따라 마지막 도리를 다한 것에 대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과거에 저를 해쳤던 사람들이 현재의 제 생활 공간을 침범할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근처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저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민준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식당 구석의 외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한때의 멋있던 전 남편의 모습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정장은 낡아 있었고 퀭한 얼굴에는 피로로 인해 퀭한 눈가 주위로 잔주름이 선명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치자 민주는 즉시 얼어붙었고 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더러운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질 듯 떨렸습니다. 그는 세련된 옷차림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지금의 저를 후회와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비참한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어떤 파동이나 아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서 증오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든 강렬했던 감정은 시간과 저의 강인함에 닳아 없어진 듯 오직 텅 빈 공백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가벼운 목례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침묵이야말로 민준이 제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되었고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를 스쳐 지나가며 저는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입구를 잊어버린 낡은 유적지를 막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제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그가 헛된 허영을 위해 스스로 내버렸던 것들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챙겨주던 헌신적인 아내가 곁에 없자 그는 배신의 대가와 거짓말쟁이의 고독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한 번도 백미러를 돌아보지 않고 운전해 갔습니다. 그 과거는 이미 저 식당 문 뒤에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우연한 만남은 제가 제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인과응보는 제가 손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작동하며 각자를 그들이 한 일에 따라 마땅히 속해야 할 위치로 데려다 놓습니다. 현재 저의 상승과 민준의 몰락의 대비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적나라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민준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저 흐릿한 낡은 필름처럼 더 이상 저를 상처 입히거나
단 1초라도 마음 쓰이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과거의 유령에서 벗어나 제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수많은 눈물과 맞바꾼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나날들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갔던 김 변호사님이 뜻밖에도 제게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늦은 오후 황혼의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들어와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조용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의 강인한 모습과 가장 약했던 순간들을 모두 지켜보았으며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숙한 남자의 진중함이 담겨 있어 저를 조금 설레게 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이 좋은 사람이고 제가 결혼 생활의 폐허 속에서 정의를 되찾도록 도와준 믿음직한 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앞에서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예전처럼 뜨거운 열정이나 기댈 곳을 찾고 싶은 갈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을 보며 그가 제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공식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그의 제안은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지금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법을 배우느라 바빠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준비가 진정으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중한 독신의 시간은 제게 행복이 반드시 한 남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양이 나비를 돌보고 부모님을 챙기고 제가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 말을 들어주었고 강요하거나 실망한 기색 없이 제 결정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언제든 제가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줄 친구이자 오빠로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저를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고백을 거절한 것은 제가 훨씬 더 성장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혼 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성급하게 새로운 어깨에 기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회가 여성에게 흔히 강요하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고 제 스스로 평온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이 주체성은 제게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안한 구속 대신 평온한 고독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곳. 저는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제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현재의 삶은 진실한 친구들, 승진하는 직장, 그리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평온으로 가득 찬 작은 보금자리로 이미 충분히 풍요로웠습니다. 저는 사랑이 멋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유야말로 제가 걸치고 싶은 가장 화려한 장신구였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인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당당하게 홀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고양이 나비 곁에서 책을 읽으며 방 안 가득 퍼지는 자유의 숨결을 느꼈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들을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도시의 소란스러움에 맞서 며칠을 버틴 끝에 저는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작은 차가 바람에 살랑이는 대나무 숲과 구수한 볏짚 냄새가 나는 익숙한 시골길을 달릴 때 저는 어깨 위의 모든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풍경은 여전했고 이곳 사람들의 영혼처럼 평화롭고 소박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향수가 밀려왔습니다. 집마당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낡은 대나무 바구니를 고치고 계셨고 어머니는 밖에 실ong에서 호박을 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요해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곳은 항상 저를 기다리며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라는 것을.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세월 따라 흐려진 그의 눈이 갑자기 끝없는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바구니를 내려놓고 뒷뜰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 왔어. 어머니는 손에 아직 호박 진액이 묻은 채로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홀로 폭풍우와 싸워야 했던 그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데친 나물과 된장찌개, 그리고 달콤한 시골 반찬으로 차려진 소박한 저녁 식사에서 가족이 함께 모인 분위기는 제가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짙게 우려낸 녹차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도 문은 항상 널 위해 활짝 열려 있다. 네가 마음 편하면 아빠 엄마는 그걸로 좋게. 아버지의 소박한 말씀에는 끝없는 관용이 담겨 있었고 선량함의 가치는 항상 가장 평범한 것들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시골의 맑은 달빛 아래 어머니 곁에 앉아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 지나간 농사철에 대한 이야기 등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성공해야 한다거나 남들 보기에 완벽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순수하고 자애로운 마음과 민준의 교활하고 악랄함의 대비는 제가 이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했습니다. 저는 한때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제 자신을 괴롭히고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시켰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골의 정적은 제게 행복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가족의 존재였습니다. 시골의 밤은 지독히 고요했습니다. 오직 벌레 우는 소리와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땅과 생명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낡은 방에 누워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햇볕에 말려주신 이불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사건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를 깨우쳐주고 의무와 무의미한 인내에 대한 사고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부모님의 기대와 희생에 부응하기 위해 화려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 고향 방문은 단지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독립적인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용기를 다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본래 매우 공평하게 작동하는 법칙이 있고 인과응보는 보통 사람들이 애써 뿌린 그대로 돌려주곤 합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제가 일하고 있을 때 한 옛 동료가 우연히 들러 민준과 다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해고당하고 온갖 나쁜 소문이 퍼진 후 그들의 삶은 돈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끝없는 비극의 연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한동안 민준이 빈털터리가 되어 더 이상 자신의 사치를 채워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재빨리 다른 부유한 남자에게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과거 그들이 함께 제 믿음을 짓밟았던 것처럼 옛 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그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고 심지어 젊은 내연녀마저 그가 가장 힘들 때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의 비좁고 허름한 원룸에서 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힘든 육체 노동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기쁨이 아닌 그 사람과 일찍이 관계를 끊었다는 것에 대한 가벼운 안도감만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몰락은 거짓과 타인의 고통 위에 세운 행복은 비눗방울처럼 곧 터져버린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바람을 뿌린 자는 반드시 폭풍을 거두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민준이 겪고 있는 그 폭풍은 바로 배신자의 고독과 처절한 궁핍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자문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용감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거짓된 가정의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눈 감고 모른 척 했다면 지금의 저는 어땠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사상의 감옥에 갇혀 헛된 맹세에 조종당하며 의심과 자책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진실은 잔인했지만 그것은 제게 자유로워질 권리,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권리를 주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다은처럼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결국 그들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 서로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누군가 나서서 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악행 자체가 그들을 후회와 실패 속에 가두는 덫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행렬은 여전히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저는 저를 성장시키고 더 날카롭게 만들어준 그 사건들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바쁜 삶 속의 작은 쉼표들은 제게 진실함이 모든 계략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가치를 지닌다는 인생의 적나라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꿰뚫어 보게 해주었습니다. 민중과 다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는 희미한 이름일 뿐입니다. 스스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악역들. 저는 다시 일로 빛나는 미래의 계획들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새 장에서 막 벗어난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 저는 슬픈 이야기와 가치 없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제가 얻은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새로 얻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간은 작지만 바람이 잘 통하고 항상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고양이 나비는 창가에서 햇볕을 쬐며 평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녀석도 더 이상 다툼이나 긴장된 분위기를 보지 않게 되어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낡은 일기장을 넘겨 민준의 외도를 처음 목격했던 날들의 눈물 젖은 글들을 다시 읽으며 지나간 어리석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취소되었던 출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기만의 수렁 속에서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놓쳐버린 그 비행기는 사실 제 생명을 구한 비행기였습니다. 썩어빠진 결혼 생활에서 저를 구해내고 제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맛있는 식사를 해주는 것부터 베란다에 푸른 화초를 가꾸는 것까지 가장 작은 것들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등 뒤에서 누군가 카메라 플러그를 뽑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느꼈습니다. 행복의 진실은 알고 보니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에, 감정에 솔직하게 살 수 있는 것에, 그리고 어떤 가면도 쓸 필요가 없는 것에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인간성을 꿰뚫어 보고 보이지 않는 조종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흐르는 매일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제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고요함과 평온에 대한 깊은 소중함이었습니다. 저는 진실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유익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제 삶에 여전히 많은 가치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래서의 성공은 더 이상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제가 독립을 얻고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상처 입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제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끄러운 도시 속의 작은 쉼표들은 제가 원한을 내려놓고 평온을 향하도록 굳건한 감성 지능과 깨달음을 키우게 해주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단순하지만 깊은 자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존감과 선량함의 기반 위에 세워진 지속 가능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젊은 연인을 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시리거나 질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조용히 축복하고 항상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입었던 제 마음은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더 이상 욱신거리는 흉터는 없고 귀중한 경험의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이나 다은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게임 속에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과거의 족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지나간 일들에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그것들을 제 인생의 교양곡을 더 깊고 영혼 있게 만들어주는 필요한 나지는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자유는 달콤한 여운을 남깁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행복. 오직 제 숨결 하나하나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내일 저는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남아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을 계속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앞날은 여전히 흥미로운 미지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폭풍 후에도 맞설 충분한 용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